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 파장으로 인해 3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6.3% 떨어지며 2만 선이 깨졌습니다. S&P 500 지수는 5.18%, 나스닥 지수는 4.7%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에 7% 넘게 하락해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유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로 24% 넘게 폭락하며 18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뉴욕 상하거래소에서 4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24.4% 폭락한 $20 37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2002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수적이지 않은 이동과 관련해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트윗을 통해 상호 합의로 내린 결정이라면서 무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현지 시간 18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도쿄 올림픽 개최 논란에 대해 아직 시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위원장은 선수들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아직 4개월의 시간이 있고 선수들의 이익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폭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4%가 넘게 빠지면서 이제 1,600선을 이탈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5%가 넘게 빠졌습니다. 500선 하회하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시장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선물 지수가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우리 시장도 이와 함께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원달러 환율조차 좋지 않았습니다. 1,240원대까지 다시 오르면서 이 외환 시장은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급락 나왔고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2만 선 아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한때는 19,00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이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일인 2017년 1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유가도 흔들렸습니다. 국제 유가 WTI는 20% 넘게 폭락하면서 $20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따라 종목별로 움직임이 다릅니다. 보잉과 아마존은 정반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함께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1인당 $1,000씩을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질 라이브 이슈 타입에서는요. 코스피 폭락에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급상과 함께 짚겠고 국토교통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당초 계획보다 3개월 더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해서 건설주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했습니다. 다시 한번 S&P 500 지수는 장중에 7% 넘게 하락을 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다시 발동이 된 상황이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2만 포인트 아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을 정리하는 게 지금 시점에선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여전히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수많은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상당히 그 많은 금액을 시장에 좀 이렇게 들어부어서 시장을 좀 올리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이 약세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고요. 아신 것처럼 실은 어저께 오늘 FOMC가 3월달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만 지난주와 이번 주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를 그만큼 두 번이나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제롬 파월 의장이 3월달 FOMC 회의는 의미가 없다 그런 관점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은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여전히 약세 모습 보이는데 이것이 결국 미국 시장의 문제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어떤 패턴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아시아권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아시아권 관련돼서 한국 지수가 어제 관련돼서 1591선 그러니까 지난 10년 만에 최저치 모습을 기록했다 이런 부분들을 시청자 여러분께 충분히 아실 예정이고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홍콩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이 상당히 약세가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유로존입니다. 실은 한국 증시가 끝나고 유로존 열리는데 유로존 증시 관련돼서 독일과 프랑스 소위 닥 지수와 까크 지수 등도 어제와 오늘 새벽에 걸쳐서 약 5% 때로는 6%대 급락으로 마감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볼 필요는 같은데요. 자, 다우지수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난 2월 16일 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1월 14일 전후로 해서 그 코로나19 확진 이후에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미국은 2월 12일부터 급락이 그러니까 29,000선부터 오늘 19,000선까지 상당히 급락이 이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드려봐야 되겠고요. 잠시 좀 긴 화면을 말씀드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 1월 달 그 당 1월 19일입니다. 그 당시에 다우지수가 19,000선인데요. 이 당시에 19,000선. 최근 들어서는 장중의 흐름이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주가가 물러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은 과연 이번에 대선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경제적인 치적이 결국 주가가 그동안 급등했었다 이런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주가에 어떤 급락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어떤 경제적인 처방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상당히 주가는 좀 냉담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뉴욕 증시가 서킷 브레이커 이런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지난 2주 동안에 약 4번의 서킷 브레이커가 나왔다는 거 보면 상당히 시장이 어렵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어려울 때 나왔던 것이 우리가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장중 한때 또 사상 최고치 어떤 변동성이 커졌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드려야 되겠고요. 또한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과 맞물려서 유가에 대한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가 이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유가가 급락의 모습이 여전히 이어졌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지난 2월 달에 어떻게 보면 배럴당 65달러, 최근 들어서는 26달러. 단기간에 그러니까 약 2달 만에 50% 이상 급락했기 때문에 유가 관련돼서 펀드 등을 드신 국내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또 다른 주가를 넘어서 또 다른 시장의 어떤 충격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급락이 커진다면 기계적으로 안전자산인 우리가 금 가격을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금 가격 하락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위험자산이 주가가 급락한다면 어떻게 보면 금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금 가격이 하락했다는 걸 보면 이제는 글로벌 참여자들이 유가도 못 믿겠고 그리고 주식도 못 믿겠고 이제는 금이라 하더라도 일단 팔고 현금으로 나는 일단 가지고 있겠다 그런 어떤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금 가격의 밴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통상 유가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볼 때는 유가 관련주가 많이 있습니다. 통상 엑슨모빌의 주가를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유가 급락 속에서 엑슨모빌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유가가 하락하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마진 차지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소위 그 정유 관련주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만 오히려 엑슨모빌의 주가 급락한다는 걸 보면 이제는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어느 종목도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끝난 미국의 3대 지수가 서킷 브레이크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슈가 커지고 있다. 그것을 보면 이제 글로벌 증시는 상당히 리스크가 커지는 즉 침체장으로 들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ECB 유럽 중앙은행 측에서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응하기 위해 이 7,500억 유로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주가 지수 선물이 현재 ECB 부양책의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제 이 미국의 선물 지수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꽤나 중요한 뉴스인 것 같은데 이와 함께 유로 달러도 급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뉴욕 증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뉴욕 증시에서도 이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아마존과 보잉의 주가가 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아마존 그리고 우리가 몇몇 종목들이 상당히 시장에 대한 변동이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유럽 중앙은행 그러니까 ECB가 채권 매입 이 부분을 좀 잠깐 말씀드려보면요. 그만큼 유럽 중앙은행이 과거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만 이제 인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도 자체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을 시중에 돌아다니는 채권을 매입을 하고 그만큼 캐시를 시장에 푸는 그런 어떤 상당히 그런 정책을 우리가 상당히 내고 있는데 미국의 예를 보면 결국 그것도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려보겠고요. 통상 우리가 아마존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나 그저께 그 TV를 좀 보면 상당히 그 미국의 어떤 양판점, 큰 양판점에 보면 상당히 물건들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티슈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아마존의 주가 그리고 보잉의 주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일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MHX, 소위 메가 종목들을 먼저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를 우리가 앞에 있는 M의 모습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지난 1월 17일 날 주당 57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약 30달러 갔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50% 정도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급락을 좀 보이겠다 보겠고요. 또한 아마존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전히 아마존의 주가가 상당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아마존의 주가를 우리가 말씀드릴 때 왜 말씀드리냐면 과거에는 이것이 생필품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제는 아마존이 상당히 서버를 비롯해서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볼 때는 결국 이렇게 상당히 코로나19가 커진다면 아마존의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의 주가가 그렇게 혜택은 없습니다. 혜택이 있다면 최근 며칠간 그러니까 지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주당 2,185달러에서 지난 3, 6일 날 이틀밖에 안 됐죠. 3월 16일 날 1,600달러 위에 소폭이나마 상승의 모습 보이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번 코로나19 관련돼서 아마존의 주가가 상당히 수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인 틀거리를 보면 아마존을 비롯해서 모든 종목들이 그만큼 미국 증시를 넘어서 미국 경제가 부정적일 거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오히려 약세 모습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보겠고요. 따라서 이런 메가 종목들이 2월 중심 최고점을 기준으로 어저께까지 본다면 한국 돈으로 약 1,600조 원 정도 날라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올해 한국의 그 예산이 약 520여 원이 되는데 그걸 520조 원이 되는데 그것을 보면 한국의 어떤 올해 예산의 2배 정도가 단기간에 없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려봐야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기계적으로 한 얘기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제초를 많이 쓰는데 실언을 했다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난 며칠 전에 주가 급락했습니다. 즉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돼서 이게 이번 여름까지 끝나겠습니까? 이런 질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잘은 모릅니다만 7월달, 8월달까지는 갈 것 같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단어가 좀 있습니다.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것보다 7월달 때는 8월달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그만큼 미국의 CDC 즉 질병관리본부의 데이터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지금 3월인데요. 앞으로 4개월 정도 이렇게 주가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급락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7월달 때론 8월달까지 그리고 더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좀 의미해 주는 의미가 크다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미국 증시 넘어가 보면요. 자, 그렇다면 뭐 보잉의 주가는 얼마나 부정적일까 이렇게 말씀 드려보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잉의 주가 여전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은 뭐 보잉의 주가를 넘어서 한국의 뭐 대한항공 비롯해 몇몇 종목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리스를 이용해서 비행기를 많이 사하는데 현재까지 3분의 1 내지 3분의 2 정도 비행기가 지금 항공을 못 날고 있답니다. 즉 그만큼 한국을 향해서 많은 국가들이 100여 개 국가들이 한국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잉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항공업종 전체적인 리스크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좀 드려봐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동차 업종은 좀 나아질 것인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자 미국의 포드의 주가의 모습을 좀 길게 보겠습니다. 자, 포드입니다. 결국 뭐 국내도 그렇지만 결국 미국도 항공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가장 중후장되는 업종이라고 말씀드려보는데 포드 주가도 여전히 급락의 모습 보이겠고요. 또한 한국과 상당히 익숙한 종목인 그 GM도 상당히 급락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이슈가 있었던 테슬라의 주가는 뭐 장중한 때 그러니까 2월 초까지는 뭐 968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이때 증권사의 전략들이 이제는 증시가 어려울 때는 테슬라 사세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2월 4일 날 900달러 선 현재는 360달러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60% 때론 70% 정도 결국 이것은 항공이나 어떤 자동차 업종 비롯해서 전체적인 업종들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차트를 통해서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장에 상당히 돈을 붓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몇몇 좀 리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장은 냉담하다 이런 부분들 강조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애플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결국 우리가 애플에 대한 리뷰가 결국 미국의 어떤 트렌드, 전체적인 트렌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애플의 주가 1월 19일 날 300달러, 현재는 246달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애플의 주가가 선방하고 있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수장인 그 팀 쿡 CEO가 코로나19에 노출됐다. 이런 단어가 어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지만 이게 확진이 안 된다면 몰라도 확진이 된다면 애플의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여지가 커지겠다고 보겠고요. 무엇보다도 글로벌 대장주인 애플의 CEO까지도 확진 이런 코멘트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투자 심리를 지금보다 악화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 아마존의 코멘트를 좀 드려봤는데요. 아마존의 주가가 여전히 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만큼 수혜를 못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따라서 여기서 이번에 미국 증시를 잠깐 좀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미국의 CDC, 한국으로 보면 질병관리본부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저께 기준으로 확진자가 7,038명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까지 확진자 수가 8,413명인데 지난 시기에는 우리가 확진자가 상당히 늘어났을 때 미국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걱정할 거 없다. 돈 워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막상 어저께까지 보니까 어느덧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서고 있고 그리고 사망자가 97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강조를 좀 드려봐야 되겠고요. 따라서 몇몇 좀 리뷰를 좀 들어보면 이것이 미국의 어떤 그 지도죠. 현재까지 색깔이 좀 다릅니다만 이것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진해진다면 상당히 미국도 또 다른 딜레마로 빠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모처럼 중국의 어떤 바이두 데이터를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확진자가 상당히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8,000명대 그리고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8만 1,00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약 10배 정도 나오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어떤 지도 관련돼서 빨간색이 상당히 옅어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1단계 중국의 어떤 코로나19 이슈는 좀 작아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한국을 넘어서 미국으로 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난 2월 초보다도 상당히 차트의 방향 그러니까 확진자, 누진자,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트렌드를 보면 이제는 중국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좀 적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로 잠깐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국내도 질병관리본부가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국내 그 확진자 수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만 지난주 목요일과 어저께 데이터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어저께 어저께 아침 0시 기준인데요. 지난주에는 5,000명 이상의 국가라 500명 이상의 국가라고 그랬는데 이번 주부터는 2,000명 이상의 국가로 지난 일주일간 동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보겠고요. 가장 시장에서 좀 눈여겨보는 것이 중국을 넘어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느덧 확진자가 3만여 명, 그리고 이란도 만여 명, 또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국가들이 상당히 확진 관련돼서 이슈가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각 이후에는 우리가 아마존의 주가 그리고 보잉의 주가를 따지기 전에 코로나 관련돼서 각국이 얼마나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지 그런 부분들이 큰 이슈가 있는데 현재까지 이슈를 보면 상당히 확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재차 강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중국은 조금 잦아들고 있는 분위기고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가 더욱더 좀 시장을 누르고 있는 분위기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1인당 $1,000씩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헬리콥터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나온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은 헬리콥터라는 표현을 쓰면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아베노믹스가 우리가 헬리콥터 아베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때로는 윤전기 아베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시장이 어려울 때 돈을 그냥 만들어서 찍는다 이런 관점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표현을 했었죠. 이게 이틀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우신 미 재무장관을 통해서 얘기한 내용인데요. 지금 화면에서도 지금 나온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에 문우신 미 재무장관의 코멘트가 연결될 것 같은데요. 미국인의 1인당 $1,000 그러니까 한국 돈 기준으로 보면 125만 원 정도 한국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101인당 125만 원 정도를 주겠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미국인 1인당 그런 여기 미국인이라는 개념은 정리되고 있지 않지만 과연 1인당 $1,000 물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가 어저께 적게는 117여만 가구에 서울시가 현금성으로 약 최대 50만 원 정도를 캐시가 아니라 포인트나 어떤 이렇게 체크 형식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미국을 넘어서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든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힘든 국민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보겠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우신 미 재무장관을 통해서 1인당 $1,000를 지급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1,000를 주면 $1,000를 체크 형식으로 주면 그것을 가지고 소비재를 사고 소비재를 사면 결국 기업이 올라가고 그것이 결국 국가 이렇게 원사이클로 돈다 이런 관점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앞서서 금 가격의 표현을 좀 보셨지만 금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했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국민들이 이것이 결국 필수 소비재 외에는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트렌드를 보면 그만큼 이렇게 돈을 헬리콥터 트럼프가 됐다는 걸 보면 미국 경제가 그만큼 아주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그마한 이벤트가 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시장에는 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기본적으로 지난 시기에는 페이롤 그러니까 급여세에 대한 코멘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페이롤 급여세 부분을 정리해 보면 결국 미국에 있는 샐러리들이 앞으로 페이를 받을 때 그만큼 세금을 덜 뗀다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선도 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엔 너무 본인 생각에 더이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면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하원이나 상원을 통과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통과할 여지가 있는데 결국 즉각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1인당 $1,000를 주겠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마저도 그만큼 미국 경기가 어렵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려봐야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의장도 또다시 이번에는 좀 센스 있게 좀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상당히 그 돈을 퍼붓는 대신에 연준은 또 다른 걸 했는데요. 여기서 간단히 그 CP라는 표현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CP 여기서 보면 CPFP를 만들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CP가 한국으로 보면 기업어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어려울 때 기업어음을 발행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만큼 운전자금을 쓸 예정인데 자 미국도 상당히 어렵죠. 앞서서 몇몇 기업들이 단기간에 25% 이상 급락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도 결국 기업은행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누구도 안 사주기 때문에 연준이 그렇다면 CP를 내가 사주겠다. 연준이 그만큼 사주고 그만큼 시장에 돈을 풀겠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코멘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이 상당히 시장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장에 좀 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상당히 이슈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00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지급하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지난 2008년에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발행했던 개념들이 캐시가 아니라 결국 포인트나 체크를 통해서 발행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난 2008년에는 상당히 $600의 어떤 현금 그리고 이번에는 $1,000이기 때문에 지난 2008년보다 지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이 똑같은 판단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국내로 잠깐 돌아가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글로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국내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좀 판단을 가질 것 같은데 관세청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월달 데이터인데요. 1월달 이후에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우한에서는 지난 12월달부터 작년 12월달부터 이런 우한폐렴, 그 당시에는 우한폐렴이라는 단어가 정리됐었는데 그 이후에 1월달, 2월달 관세청이 바라보는 1월달과 2월달의 데이터를 보시면요. 주요 수출과 관련돼서 미국과 베트남 증가했습니다만 중국과 EU, 일본도 감소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한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대중국,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수출국 1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누적을 보면 2019년도부터 수출액이 뭐 억 달러 단위 개념 빼더라도요. 이번 2월 달에는 89억 달러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89억 달러만큼 하락한 적이 없는 것처럼 작년 한 해 급락보다 이번 2월 달이 대중국 수출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보겠고요. 2019년 2월부터 2019년 8월, 2017년 지난 시기보다 이렇게 수출이 적었던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2월 달에 끝나지 않고 3월 달, 4월 달, 2020년까지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트렌드 보면 대중국 수출 추이가 지금보다 수출이 적게 된다. 그런 부분들은 한국 증시와 한국 경제도 상당히 직격탄이다. 이런 부분들 좀 강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 결국 이것이 글로벌 증시를 넘어서 국내 세부적인 데이터, 관세청을 비롯해 몇몇 데이터들이 반도체가 아무리 힘을 쓴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틀거리는 지금보다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대중국 수출 넘어서 우리가 유로존 관련돼서도 상당히 우리가 유로존에서도 수출 추이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도 작년 8월 달에는 39억 달러이지만 지금 2월 달 데이터는 작년 8월 달보다 하락한 38달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출에 대한 트렌드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런 부분들 관세청 2월 달 데이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어제 우리 시장이 크게 다시 한번 폭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제 1600선 아래로 내려왔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500선이 무너졌는데 외국인들의 매도 러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요즘 장중에는 코스피의 급락에 시달리고 또 밤에는 미국 시장의 급락에 시달리면서 참 잠 못 드는 증권하시는 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참 피곤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투자 결정과 관련돼서 안정권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모습들 하나도 없는 가운데 혼돈의 시대가 가중되다 보니까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 상당히 참 애매한 그리고 또 힘든 국면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그나마 개인이라고 하는 특히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열일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3월달 들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개인들이 주된 매수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특이한 부분들은 과거 같은 경우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코스닥에 집중을 많이 했을 텐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코스피 쪽에 좀 더 집중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약간 특이한 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보게 되면 개인은 약 한 3월 1일 이후부터 어제까지 봤을 때 8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그 반대로 8조 이상을 매도를 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기관은 그냥 팔짱 낀 채 반망입니다. 아직까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3월 초 이후부터는 연기금이 1조 8천억을 매수를 하면서 그래도 너무했다 싶다 보니까 연기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흐름은 증시 관련된 자금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추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나마 개인 자금에 관련돼서 이 정도의 흐름들로 보여졌을 때 과연 그래도 건강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물론 항상 개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 시장이 더 빠진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 주변의 자금의 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 신용장고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그래도 어떤 신용장고가 높다라는 부담감들이 상당히 컸었는데 거의 10조대 육박했던 신용장고가 최근에 주가 급락으로 물론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떤 보고 있으면은 참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신용장고가 급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아마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8조 원대 초반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신용장고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관점들이 그렇게 개인 매수의 질 관련해서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신용으로 매매해서 남을 건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여드리는데 반대로 또 예탁금 추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2월 20일 이후부터 예탁금 추이를 보게 되면 그때 지수가 2200 정도였죠. 한 달도 안 됐는데 2200에서 1500대라니 참 세월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예탁금 추이를 보게 되면 그때 같은 경우 약한 예탁금이 28조 원대에서 지금 어제까지 나왔던 금액으로 보게 되면 36조 원대까지 거의 8조 이상이 예탁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 시장이 하락하니까 이를 기회를 삼자라는 관점들이 높은데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일단 신용은 줄어들고 예탁금이 보강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질적인 측면 쪽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차원에서 부동자금이 특히 어디로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최근에 또 증권 활동에서도 3천만 개가 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부분들은 일단 외국인들의 급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버팀목은 된다. 하지만 이게 주된 매수세가 돼서 시장을 끌어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방패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좋지 않은 이유는 역시나 원달러 환율 때문이기도 할 텐데 일단 원달러 환율이 1240원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역외 환율로 보게 되면 1250원이 넘어갔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환율의 여파, 특히 환율은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의 모든 것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압박이 크다는 거의 반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환율이 약세로 간다라고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설 자리가 없죠. 가뜩이나 외국인들은 지금 현금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피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환율까지 이 모양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기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환율을 볼 때는 제가 원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러화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죄송합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벌써 어제부터 달러 인덱스가 100대가 넘어갔고요. 오늘은 101대까지 들어오면서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특이한 점은 과거 흐름들의 영향들을 비춰봤을 때 달러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를 자국에서 인하를 하고 또 공격적으로 인하했죠. 거기다가 양적 완화 그리고 각종 지원책들이 다 나오는 상황 속에서 달러가 약화가 되는 게 일반적인 흐름들이었는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달러화는 오히려 강해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어떤 시장이 글로벌 위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믿을 건 지축 통화인 달러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으로 강하게 반영되는 추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달러 강세를 잠재울 만한 어떤 역할을 해줄 소방수 역할이 유로화입니다. 근데 유로화가 지금 자신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유로화 강세로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한 개도 없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도 어떤 지금 약세가 두드러진 상황 속에서 달러와의 격투가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같은 현상 쪽에서는 당연히 기타 통화들은 다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됐었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순으로 가게 되면 달러와 약세로 가는 상황이 맞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 만한 모멘텀을 어디서 찾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리스크 자체에 대해서 감정되는 그러니까 리스크 오프가 좀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당연히 코로나19 관련된 확진자가 좀 미국 중심으로라도 그리고 또 글로벌 중요한 유럽이나
미국 관련된 쪽에서 확진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큰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야 달러화가 반영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나 모멘텀이라고 하게 되면 빠르게 치료제가 개발됐다. 그래서 양산돼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야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조 쪽에서 달러화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연결해서 원달러 환율까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언급을 잠깐 드렸듯이 아무리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고점권의 박스권이요. 이 1,180원에서 1,220원대 사이에서 움직인다고 했으면 아마 이만큼 코스피가 급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외국인들이 가장 어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 무차별적으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보다 더 판 나라가 대만입니다. 대만이 훨씬 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도 대만의 하락률은 코스피 하락률보다 좀 약간 덜하죠. 그런 것점으로 봤을 때 대만의 여러 가지 대만도 물론 개인들이 샀겠지만요. 기관의 역할도 얼마 충분히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으면 여기서 또 욕해야 될 건 기관이 아닐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환율의 측면으로 봤을 때 1220원대를 강하게 돌파해서 지금 나오는 만큼 아마 달러와 인덱스가 100대 이하로 내려가고 원달러 환율도 1220원대 안쪽으로 자리 잡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 외국인 수급이나 아니면 시장을 바라보는 리스크 자체는 여전히 불안정하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환율도 같이 살펴보시면서 일단은 1220원대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점을 꼭 염두하시고 전략을 짜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짚고 왔는데 이번에는 이슈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당초 계획보다 3개월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살짝 해준다고 건설주나 부동산 경기에 영향이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내수 관련된 쪽과 해외 수주 관련된 쪽으로 양분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내수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건설주의 가장 큰 호재는 금리, 저금리죠. 그래서 저금리가 그래도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워낙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지금까지 강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금리로 인한 수혜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정부는 부동산 하게 되면 학을 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부양 관련된 건설이나 토목 쪽으로는 전혀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도 필요한 상황들인데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뭐든지 지금 다 해야 될 상황 쪽에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이런 양분법적인 시각들은 참 위험하다고 생각들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부동산 상한제도 당연히 뒤로 연기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위급한 상황 쪽에서 부동산 상한제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그렇게 되면은 7월 말로 연기가 되는데 그럼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아직까지 만연한 가운데 이때가 기회다. 우리 빨리 재건축을 이 사이에 민가에서 받겠다라는 관점들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재건축 시행업체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또 하나 약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관점 쪽에서 총선도 고려하면서 약간 표의식도 고려한 현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생색내기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오히려 경기가 위축되는 실물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 급냉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하게 이어졌던 부동산 어떤 관련된 규제책들이 지금은 부메랑으로 들어오면서 또 목을 조을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썩게 보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주들의 입장도 그렇게 크게 어떤 영향을 받는 상황들이 아닌 관점 쪽에서 해외 수주가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 수주도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 한 50% 정도밖에 수주를 못했습니다. 급감했었죠. 그런데 올해 유가를 고려하게 되면 중동국가 특히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에 가장 표본으로 될 수 있는 중동국가 또 동남아 모두 다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플랜트 관련된 부분들도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내수나 해외 모두 다 위축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건설주를 바라보는 입장은 단기 낙폭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어도 주된 추세적으로 움직이면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20달러 선까지 추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 해운사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수혜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참 조금 쪼그라든 유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운송 관련된 쪽, 육상 운송이나 해운, 항공업 당연히 수혜일 수는 있겠죠. 어떤 비용이 줄어든다는 관점일 수는 있겠는데 게다가 또 최근에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유가가 싸다 보니까 이때 기름을 확보하자 그러면서 유조선 탱커 운임 지수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초 대비해서 지금 월드 스케일이라고 하는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20% 이상 늘어나면서 이때 빨리 배를 끌어다가 기름을 좀 쟁겨놔야겠다라는 시각들이 높다 보니까 운임은 늘어나는데 이게 단기 시황이겠죠. 단기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때 우리 유가를 어느 정도 좀 끌어모으자, 원유를 끌어모으자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고가였던 저유황유 같은 경우도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어떤 환경 규제 때문에 이어졌던 IMO 회사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지금 쪽에서는 틈틈이 트인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중소업체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용 감소 때문에 웃을 게 아니라 매출 자체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물동량이 지금 같은 관점 쪽에서 타격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비용이 좀 준다고 웃을 수 있느냐? 전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수혜다란 쪽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제약적이고요. 그래도 그나마 하나 종목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즌에 대한 경우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흐름들 쪽에서 어떤 비용은 줄어들고요. 유가로 인해서 비용은 줄어들고 오히려 지금 같은 온라인 쪽이 대세가 보여지는 만큼 그에 따른 어떤 온라인 대세와 함께 택배 물동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수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시장에 대한 경우는 이번 사태가 약간 좀 끝나고 나게 되면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부터 내일 사이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부터 오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시속 90km 이상, 강원 영동은 무려 125k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이 정도면 태풍에 버금가는 수준인데요.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기도 무척 건조해서 화재가 나기 쉽겠는데요. 선별 진료소와 같이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등이 날아가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을 잘 해주셔야겠고요. 불씨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바람도 강한데 공기도 좋지 못합니다.
어제 몽골 지역에서 발원한 옅은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입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다만 아침 한때 서울과 경기 서부, 충청도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은 낮 한때 5mm 내외의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비양이 많지 않지만 짧은 시간 국지적으로 내리겠고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츰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고요. 바람도 강해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2도, 춘천 8도, 대전은 13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아침과 낮 모두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강한 바람 탓에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강한 바람이 불면서 어제보다 쌀쌀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 16도, 대구는 19도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4에서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서해와 동해상으로는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람도 잦아들고 기온도 오르면서 따스해지겠는데요. 다만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에,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